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미국에 도착해서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내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대비해서 한미 간의 공조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방안 등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관련 소식 빠짐없이 함께 하시려면요, 저 레알 뉴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항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제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안착했습니다. 미리 영접 나온 인사들을 바로 만났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그리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측은요, 조현동 주미대사, 그리고 이승배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장, 박요환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대행, 그리고 김선화 한국학교 워싱턴 지역협의회장 등등이 참석했습니다. 공항에 깔린 그 레드 카펫 끝에는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쫙 도열을 했습니다. 하늘색 넥타이와 또 역시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 입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남녀 화동들이 꽃다발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 화동에게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에 미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에 맞춰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가도 함께 연주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6분가량의 도착 행사가 끝난 뒤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해서 이 블레어 하우스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이 블레어 하우스는 미국 정부가 외국 정상들에게 제공하는 공식 영빈관으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다른 대통령들도 워싱턴 방문 시에 이곳을 숙소로 다 이용을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로를 그 사이에 두고 백악관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빈관, 이 블레어 하우스 입구에는요,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워싱턴 DC 깃발이 함께 이 세 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이 블레어 하우스 인근에는 백악관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몰리는 그런 곳인 만큼 이 삼엄한 경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앞에는 펜스가 깔렸고요, 또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도착을 앞두고는 그 입구 앞에 흰색 천막 형태의 가림막도 설치돼서요, 그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전혀 볼 수 없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이 보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블레어 하우스는 워싱턴 펜실베니아 길 1651번지에서 1653번지까지 걸쳐 있는 이 타운하우스 형태의 건물 4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에서 이 밖에서만 보면 그냥 미국 동부 지역에서 또는 어찌 보면 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스러운 타운하우스 형태의 건물인데요. 사실 이 안은 어마어마합니다. 본관은요, 1824년 미국의 첫 공중위생국 장관이었던 조지 로벨의 개인주택으로 건립이 됐었습니다. 1824년에. 그리고 이제 1836년에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신문 편집인 역할을 했던 프랜시스 블레어에게 팔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블레어 하우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무렵 현안 협의를 위한 외국 귀빈들의 방문이 자꾸 많이 생기자 공식 영빈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공식 영빈관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건물을 미국 정부가 사들였습니다. 블레어 하우스라고 이제 주인 이름을 따서,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블레어 하우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미국 정부가 샀고 또 미국 정부가 샀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 블레어 하우스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그동안 3차례나 그 옆 인근에 있는 이웃집들을 사들이면서 소위 흡수하면서 이제 원래 모습보다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겉에서 볼 때는 좀 시골스럽기도 하고 평범한 오래된 그런 타운하우스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안에는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안에 보면요, 방이 무려 115개나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만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 백악관 전체의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웃집들을 많이 사면서요. 그래서 이제 블레어 하우스는 일부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는 그런 숙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곳 블레어 하우스에서 어제 이곳 블레어 하우스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일정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첫 번째 일정은 예정에 없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곳 블레어 하우스에 어제 짐을 풀자마자 오후에 이곳을 직접 찾아온 한 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였냐? 넷플릭스 CEO였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를 접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렌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 또 한국의 리얼리티 쇼 등 이 K 콘텐츠에 무려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이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 금액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 큰 액수다라고 이 서렌더스 CEO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렌더스 CEO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회는 어제 이 행사에, 이 일정에 이어서 또 어제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일정은 내일 있을 일정입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이것이 또 역시 가장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와 안보 등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 경제 이슈에 있어서는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이 이제 내일 있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모종의 그 약속이 획기적으로 담긴 그런 공약이 획기적으로 발표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확장 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 성명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화됐다라는 소식도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공식화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특별 발표를 하기로 이미 다 지금 마련되어 있다. 약속을 넘어서서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준비가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에 따라서 이 성명에 담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라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뭔지 이 시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갈 부분들인데요. 한미 간의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그 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 억제라는 말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확장 억제라는 말은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에 미국이 전략무기나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서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 명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의 문장, 원 센텐스지만 이 원 센텐스에서 어느 단어 하나도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요, 이 내용을, 즉 한국에 대한 핵 확산 억제 약속을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라고 쓰여져서 합의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실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경제를 지탱해줄 안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확실한 공약은 정말로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방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과 똑같은 수준으로 응징한다는 그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이제 잘 아시는 나토입니다.
그런데 그 나토는 주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그 러시아의 핵 공격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본다면 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는 사실 이제 나토보다는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핵 위협보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0여 개에 달하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나토보다 더욱더 실질적이고 더욱더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면에서 한미 간의 확장 억제는 나토 그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즉각 북한에 대한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이 공동 성명에 명문화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이것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서 양국 정상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 한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측면 또 외교적인 측면을 조금 양보했다 하더라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건 좀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안보 공약이 이루어질지 내일 정상회담을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나오는 대로 빨리 또 속보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향후 핵무장 결정을 해도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어제자 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워싱턴이 결정할 게 아니라 서울이 결정할 문제다 그런 얘기죠. 자, 내용을 좀 볼까요? 그 부트 연구원은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소위 미국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상 용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어서 핵무기 클럽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미국의 기조가 경천동지할 정도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는 또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며 우리는 즉 미국은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시원한 그런 기고문이죠. 그러니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그 압박한 그 행위, 압박을 했다는 그런 점을 봤을 때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내년 2024년에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아류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 우선주의의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서 핵전쟁을 감수할 것이다 라고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를 따르는 어떤 정치인이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국민들은 안 되겠다. 스스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문제의 장점도 사실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북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한국과의 진지한 협상을 강제적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 위협도 사실상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장점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하튼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특히 안보 분야에 관련돼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그리고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속보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사실상 내전인데요. 전쟁을 하듯이 내전합니다. 전투기까지 뛰어갖고 같은 나라의 그 군벌, 이 지도자를 따르는 군벌, 저 지도자를 따르는 군벌끼리 내전을 벌이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듯이 막 전투기까지 띄워놓고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고립됐던 대한민국 교민 28명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행히도 하루 만에 그들이 일단 성공적으로 구출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출 작전에 따라서 수단 주재 한국 교민 28명은 어제 수단의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서 북동부 항구 도시인 포르트 수단까지 육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제다 현지에서 대형 수송기에 탑승해서 서울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수단 국적을 가진 전체 29명 가운데 철수를 희망하는 수단 국적을 가진 게 아니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29명. 그 중에서 이제 한국계이지만 수단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은 잔류하기를 원했고, 나머지 28명이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 늦을 뻔했지만 어쨌든 지금 한시적인 휴전 상태이니까 이 휴전을 틈타서 안전하게 잘 이동을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휴전이요, 한 이틀 있으면 또 끝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빠져나온 것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주 지역 로컬 뉴스 몇 가지를 좀 빠르게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경찰국 소속 한인 경찰관이 밤샘 근무 후에 귀가 도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요, 경찰서에 4지구가 있는데요. 그 4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11년 경력의 베테랑 한인 진박 경사가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32살이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21일 새벽 5시 45분쯤 워싱턴 DC 파이니 브랜치 로드와 아스펜 스트리트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콘티 경찰국장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 박 경사를 애도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진 박 경사의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형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LA 한인타운에 모처럼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경제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달 전보다 LA 한인타운 주택 거래량이 93%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LA 한인타운 이 매매 주택 건수는요, 77채로 100채를 좀 밑돌긴 했습니다만은 전달의 40채와 비교한다면 37채, 퍼센테이지는 93%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 단독주택, 콘도, 그리고 임대 수익용 주택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3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2월 모기지 이자율이 내리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집을 구매한 바이어가 많았는데, 거래 완료 시점이, 즉 이제 2월에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 3월 달에 몰린 것이 3월 거래 종료된 그 증가율에 일조를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날씨가 좀 풀리는 4월 이후에 주택 거래는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그 좋은 핑크빛 기대감마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잠시 구분해서 볼까요?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3월에 팔린, 즉 거래가 종료된, 완전히 마감된 3월에 팔린 단독주택 수는 42채로 작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2022년 3월 49채였는데 그보다는 조금 밑돌았습니다만은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월에 마감된 전달에 팔린 18채와 비교한다면 24채, 퍼센테이지는 133%나 대폭 증가한 셈입니다. 자, 지금 LA 한인타운의 경우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LA 한인타운의 단독주택 중간 거래 가격은 217만 5천 달러로 지난해 3월에 169만 달러보다 29% 상승했습니다.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요, 모기지 이자 하락이 단독주택 거래를 촉발시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콘도와 임대 수익형 주택을 보겠습니다. 콘도와 임대 수익형 주택 역시 지난 2월보다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콘도의 경우 전월보다 58% 더 많은 19채가 매매되었습니다. 전년 동월, 즉 1년 전 55채에 비하면 65%가 아직도 적은 수준이죠. 자, 콘도의 중간 가격은 77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13% 내렸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 웃돌았습니다. 임대 수익용 주택은요, 지난 3월 16채 팔렸습니다. 지난 2월의 10채보다는 60%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채와 비교하면 24% 조금 밑돈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즉 1년 전에 비하면 181만 달러 대비 69% 상회한 305만 달러였습니다. 가격은 많이 올랐죠? 예. 전문가들은 3월에 거래된 단독주택과 임대수익용 주택 모두 1년 전에 비해서 중간 거래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또 매매된 주택의 크기가 전년보다 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크기가 커졌으니까 일단 매매된 액수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기만 컸기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의 주택 거래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 달러화.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지 약세를 보일지 이거는 이제 원화화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유학생이나 많은 지인을 두고 있는 또 미국과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늘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달러화가 앞으로 약세를 겪게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많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탈달러화 위험 등을 이유로 해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미국 달러화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달러화 약세를 걱정하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반대로 이 비트코인이 조만간 상승세를 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에는 무려 1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말이 무슨 100% 보증한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제프 캔드릭 애널리스트는 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수준으로 가는 길이라는 아주 황당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른바 가상화폐의 겨울은 끝났다라면서 우리는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약 4배 수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27,500달러 수준입니다. 캔드릭 애널리스트는 현재 전통적인 은행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에 매우 도움이 된다, 매우 유효하다, 매우 좋다 라면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하고 또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원래의 전제를 입증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은행이 위기를 겪으면서 전통화폐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는 또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약 45%, 향후 수개월 안에 약 50 내지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가상화폐는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무슨 뭐 도지코인 무슨 코인 수백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현재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율이 45%인데 이제는 나머지들이 많이 떨구어지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차지할 비율이 50 내지는 6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전반적인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비트코인이 비율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캔드릭 애널리스트는 이 향후 통화 긴축 완화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통화를 긴축한다, 또 통화 긴축을 완화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 통화 긴축 완화가 비트코인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통화 긴축 뭐 이런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화를 긴축한다라는 이 말은요,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를 줄인다라는 뜻인데요.
통화 긴축을 완화한다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죠.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를 줄이는 일, 즉 긴축하는 일을 조금 느슨하게 하겠다라는 말이니까 반대로 보면 이제 줄이는 것을 완화하겠다, 즉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을 조금 더 늘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가 올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캔드릭 애널리스트는 또 위험 자산이 안정화되고 연준이 통화 긴축을 완화하는 게 같이 맞물리게 되면 이 비트코인 상승세는 곧바로 시작할 것이다 라면서 이 경우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으로 가는 길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이 같은 관측은 어디까지나 관측일 뿐 100% 보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반드시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지난해 16,000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이 비트코인은요, 올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31,000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또 좀 이제 떨어지면서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7,500달러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의 2차 구조조정과 대규모 정리 해고가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2월 전 세계 직원의 3.6%에 해당하는 7,000명을 올해 감원해서 5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달 말에 1차 해고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에 2차 해고를 마무리 지으면 디즈니의 감원 인원은 4,000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해고는 디즈니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스포츠 채널인 ESPN, 또 디즈니 파크 등 이 자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으로 보면 LA 인근의 버뱅크와 그리고 뉴욕, 그리고 코네티컷 등 미국 몇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ESPN에서는요, 카메라 관련 부서 직원들이 우선 정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SPN의 지미 피타로 CEO는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디즈니의 핵심 부문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더 기민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기민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돈을 좀 주치를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더 기민해질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해고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디즈니는 여름이 오기 전까지 3차 해고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까지 단행을 하면 7,000명의 감원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현재 영화, TV, 스트리밍을 포괄하는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비롯해서 그리고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ESPN 사업 부문, 그리고 테마파크 부문 등 이 3개 부문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비용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한인 관련 이 뿌듯한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뿌듯한 그런 소식이네요. 지난 17일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60대 한인 형제가 나란히 3시간 54분의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하면서 결승점에 골인을 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을 중심으로 한 한인 마라톤 동호회 이글 러너스의 회원인 이강용, 이강원 형제입니다. 이강용 씨는 올해 69살 69세이고요. 이강용 씨는 올해 66살 66세입니다. 음식 배달업을 하는 형 이강용 씨는 69세에서 73세 사이의 그룹, 그리고 LA 한인타운에서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강원 CPA는 65세에서 68세 사이의 그룹으로 이 출전을 해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 자격 BQ라고 하거든요. 보스턴 퀄리파잉 이 BQ를 달성했었습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11월 빅베어 마라톤 대회에서 나란히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 자격 BQ를 땄습니다. 이강원 씨는 지난해에 이어서 2번째, 그리고 이강용 씨는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동생 이강원 씨는 CPA 하시는 이강원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형과 함께 뛰었습니다. 형이 마라톤을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나보다 더 잘 달립니다 말하면서 지난 대회에는 혼자 뛰면서 4시간 2분을 기록했는데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과 함께 뛰어서 그런지 한결 수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시 형제의 향후 목표는요,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를 모두 출전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은 크게 관심 갖지 않고 기록은 모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늦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완주하고 세계 6대 마라톤 대회에 모두 출전해서 이제 완주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 기록도 뭐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런데 참고로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는 이번에 이들 형제가 출전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뉴욕, 시카고, 베를린, 런던, 그리고 도쿄 마라톤 대회 등입니다. LA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LA 마라톤 대회는 세계 6대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네. 여하튼 참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라톤 이렇게 완주하시는 걸 보면서 나하고는 완전 딴 세상 얘기, 나는 뭐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뭐 마라톤 완주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뛰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많이 이런 접해봤는데, 사실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뭐 5분 뛰고 5분을 10분으로 늘리고 10분을 뭐 20분으로 늘리고 30분으로 늘리고 그러다 보면 1시간을 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해프 마라톤을 뛰게 되고요. 해프 마라톤을 뛰게 되면 시간 관계없이 좀 천천히 뛰다 보면 어느덧 완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건강 챙기시길 원하시고 운동 좀 안 하는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시면요. 마라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 또는 뭐 뉴욕이나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이런 마라톤 동호회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아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해서 좀 안전하게 실력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제 한인 마라톤 동호회는 없는데, 만일 한인 마라톤 동호회가 없다면, 그런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그저 현지에 있는 그런 달리는 그런 동호회 같은 데 참여하셔서 꼭 한국 분들 아니더라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라톤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안전하게 배워서 도전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 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완주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소변을 보는 아주 황당한 일이 비행기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ABC7 뉴스에 따르면요, 이틀 전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다른 승객과 언쟁을 벌인 뒤에 그 승객을 향해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언쟁 도중 상대에게 소변을 본 그 승객은요, 뉴델리 간디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그 지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깜짝 놀라게 만든 말이 있었습니다. 현지 인도의 현지 항공 관계자들이 한 말인데요. 인도행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인도 현지 공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인도의 공항 관계자들은 최근 수년 동안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 번 벌어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 승객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도인들의 인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무튼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말이 저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자, CNN 방송이 여성의 전성기는 40대까지입니다 라는 아주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남자 앵커 단 레몬이라는 올해 57살, 57세 된 남자 CNN 앵커 단 레몬이라는 사람을 결국 퇴출시켰습니다. CNN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단 레몬과의 계약 종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CNN은 레몬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어제 아침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인 레몬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17년간 CNN에서 일했는데 경영진 가운데 누구도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어제 아침에 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라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레몬이라는 앵커는요, 최근 8년간 황금 시간대에 CNN의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간판 앵커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의 그 발언 있죠. 잘 아시죠? 75세 이상의 정치인에게는 정신능력 검사 의무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뉴스를 하다가 그 니키 헤일리 그 발언을 비판을 하던 중 갑자기 또 여성 비하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성은 20, 30대 혹은 길어야 40대가 전성기다
라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옆에 있었던 여성 공동 진행자가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하지만 이 레먼은 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라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양까지도 보였었습니다. 자,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레몬이라는 그 앵커의 말을 한번 제가 검증해 볼까요? 레몬이라는 그 앵커가 말한 대로 여성들이 20, 30대, 길어야 40대가 전성기일까요? 여성들이 일하시는 분야가 뭐 워낙 많으니까 모든 분야를 제가 다 조사해 볼 수는 없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TV 앵커였으니까 그가 일하는 분야, TV 앵커 분야에서 좀 검증을 그러면 제가 해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예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다 찾을 수 없고 몇 명의 몇 분의 샘플을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앤 커리라는 분입니다. NBC TV 등에서 기자로 일하며 앵커로도 명성을 떨쳤던 앤 커리. 그녀는 40대가 아니라 60이 다 될 때까지 현역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요, 문제 발언을 한 그 레몬이라는 앵커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약 12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의 나이는 66세. 아직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메긴 켈리. 그녀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날선 질문으로 유명을 했고요. 대선 토론회 사회까지 맡으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1970년생인 메긴 켈리. 그녀는 50이 넘어도 왕성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앵커를 하면서 그 연봉은 연봉은 무려 약 600만 달러의 연봉을 한때는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앵커가 있습니다. 다이앤 소이어.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녀는 그 유명한 ABC TV의 굿모닝 아메리카를 2009년까지 10수년 진행을 했고, 그녀의 프로그램 진행이 끝난 후에도 2014년까지 그녀의 이름이 프로그램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다만 그녀가 직접 진행을 하지 않아도 이름을 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굿모닝 아메리카 앵커를 할 때 그녀의 연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습니다. 또 있죠? 바로 지금쯤 아시나요? 네, 생각나셨나요? 바바라 월터스. 그야말로 세계적인 앵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1929년생인 바바라 월터스. 그녀는 안타깝게도 지난해 겨울 돌아가셨습니다. 바바라 월터스는 1951년에 저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해서 방송기자, 앵커 등을 역임하면서 2016년에야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65년을 일한 셈입니다. 65년을 공식적으로 일한 셈입니다. 그녀가 공식으로 은퇴했다고 기록된 게 2016년이니까 당시 그녀의 나이는 87살. 87살에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뭐요? 여성은 앵커로서의 전성기가 40살이 지나면 끝난다고요? 돌아가신 바바라 월터스에게 과연 이 사람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레몬이라는 남자 앵커, 결국 자신이 CNN에서 퇴출되면서 정작 자신의 전성기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앞일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전성기 운운하면서 판단하고 차별하는 건지 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40대 이전에 전성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순간 그의 전성기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다른 방송사에서도 아마 받아주지 않을 그 확률이 큽니다. 골치 아프니까.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를 전성기로 이끌어 줍니다. 매일매일이 전성기인 우리 레알 가족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